2021년 2월 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시작전권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핵 있는 북과 전면전 때 핵 없는 한국이 무슨 작전권을 행사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럼 묻고 싶네요. 전 세계 대부분의 이 국가들이 핵이 없는데 그 나라들은 전부 전시작전권이 없습니까? 현 시점에서 북한이 남한과 전면전을 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한은 지금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외호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즉각 개입하는 구조고,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엄청난 군사 무기가 한반도의 군대와 무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전면전이 아니고 북한과 한미, 나아가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야말로 이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전면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작전권이 무슨 그럼 남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시작전권이 보장될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되려 남한이 핵을 갖고 북한도 지금 핵이 있는 상태에 남한이 만약에 핵을 미국이 허용하지도 않겠지만 남한이 핵을 가진다면 전시작전권을 더 미국이 가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 여부와 상관없다. 전시작전권은 주권국가로서의 한미동맹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 때문에 한미동맹 하에 있지만 전시작전권을 주권국가가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한은 적이라 말 못하고 일본은 동반자 아니라는 국방부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부가 어제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은 일본도 평가절하한 국방백서 바이든 시대 외교 전략에 맞나. 문화일보는 북중에 더 설설키고 미일과 멀어진 국방 포기 백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적 표현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군대의 단독 훈련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독 훈련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적으로 북한과 이제 대립되는 큰 훈련이 한미 군사 훈련인데, 당연히 훈련하는 장소, 지형, 상대, 누구를 상대로 가정하나요? 그걸 감안할 때 북한이 당연히 가상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개선을 고려해서 적 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사실상 군사적으로 보면 이웃국가든 어떤 나라든 이웃국가가 가장 대부분이 가상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은 국경에서 항상 벌어지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인도와 이 중국의 그런 국경에서 막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가상의 적이죠. 현실적인 적이면서 가상의 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평화적 국면으로 서로 가기 위해서 협정도 맺고 동반자 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이긴 하지만 굳이 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친구라든가 동반자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정권이 중단시킨 신한울 3, 4호기 북에 넘기지 않은 발사,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이게 이제 북한의 산자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기한했다라고 이제 정부의 공식 발표인데, 여기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통해서 넘겨줬다, 이런 이제 주장까지 야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그래서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중단시키고 이것을
북한에 넘기자는 발상이다. 이건 뭐 정말 굉장히 많이 나간 건데, 이건 뭐 확인할 수 없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원전 의혹 색깔론으로 번질거리지 말길 바란다. 제목을 사설해서 야당 비판에 당정청 일제 역공세,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면 해결될 문제다. 공개하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그냥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어서 뭐 이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수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부를 탈원전이라고 또 주장하는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도 뭐 물론 이 신한울 3소위 같은 경우는 건설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신고리 오르코기는 건설을 재개했잖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원전은 지금 수출까지 하고 있는 나라인데, 만약에 지금 야당이나 수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은 원전 건설 지어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수출인 건데, 이것이 어떻게 탈원전입니까? 탈원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원전을 건설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서 공약으로 당선됐고, 계속 탈원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실제는 원전 확대 정책을 섬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여당 재난지원 선별보편 모두 추진, 텅 빈 국가는 누가 채우나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재난이 뭐 특정 지역에서 수해나 산사태가 났거나 몇 년 전에 경주 포항의 지역에 지진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재난을 선포하고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난은 이 전지구적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 산업, 계층을 막론하고 전국민적 재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 선별할 거냐? 자기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또 엄청난 임대료를 내고 또 은행에 대출 받아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다 다르고, 노동자도 천차만별이나 다 다릅니다. 이런 걸 전부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선을 그으면 차상위자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될 것이고, 이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선별적 재난지원을 지급하고도 더 국민적 이 갈등과 또 분노나 이런 것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민적 재난 상황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재산이라든가 뭐 소득이라든가 또 뭐 금융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조세 과정을 통해서 회수되면 된다. 재난지원금이 플러스 됐다면 그거 자체도 일종의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이니까 추가된 소득을 포함해서 그들의 이제 그 가계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과표가 더 그것만큼 재난지원금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으로 다시 환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득자나 재산가들의 경우에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또 이 조세 저항을 당연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조세 저항을 하면서도 재난에 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그 조세 저항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공약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뜬금없는 한일 해저터널 어이없는 친일 공세, 한국경신문은 1년짜리 시장 선거가 묻고 더불로가 도박인가, 매일경신문은 뒷감당 못할 공약, 표퓰리즘으로 치닫는 보궐선거. 여기서 표퓰리즘은 영어의 표가 아니고 이제 표, 득표할 때 표로 한자로 이렇게 썼네요. 영어하고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선별 보편 동시 지원 고교아동 수당 이성 읽고 있다. 이게 뭐 그냥 서울시 부산시장 선거에 뭐 아동수당 뭐까지 다 이게 이제 이성을 읽고 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가덕도의 해저 터널까지 여야 이성 찾아야 한다. 뭐 대부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런 전국가적 토원공사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과잉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이 환경 파괴, 지금 오늘날 코로나도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뭐 원인으로 예측되고 또 얘기하는 쪽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또 뭐 향후에 이제 기후 위기가 지금 지향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다 외면하고 이런 환경 파괴, 그리고 왜 서울 부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죠? 이 지역 불균형 문제, 그리고 당선되기 위한 거짓 공약, 이 정치적으로 이 거짓말 경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정치 세력들에게 이 국가의 운영을 맡기고 나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후진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 관련 한겨레 신문은 변호사 강제 전역 취소, 군은 인권이 권고 따르길 바란다. 한 인간의 성정체성을 왜 국가가 재단하고 속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과정과 논란이 있었고 또 있겠지만 원대 복귀 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국제사회 힘보태야 한다. 경향신문은 군부의 짓밟힌 미얀마 민주주의 국제사회가 지켜내야 한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국제적 약소국가에서 벌어지는 군사 쿠데타라든가 독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이 국제적 지원의 연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유엔이 관장하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정말 이 보편적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칫하면 이 제국주의나 강대국들에 의해서 경제의 지원이라든가 강대국들의 뭐 선거를 빙자한 군대 주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힘 있는 나라의 영향력에 빠질 우려. 그래서 그 나라의 독재나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러 들어갔는데 그 강대국 군대가 다시 그 나라를 약소국가나 약소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넥슨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넥슨의 파격 임금 인상, 기업활동 돕는 게 최고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신흥 재벌들이죠. IT 분야에 있어서 오늘날 뭐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반세기도 안 됐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입니다. 국가의 GDP로 줄을 세우더라도 이탈리아보다도 이 시가총액 이탈리아 연 GDP보다 많아서 국가 순위와 이 기업이 규모로 줄을 서면 애플이 세계 8위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IT 산업의 혁명에 의해서 신기술 발전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당연히 박정 임금 인상을 줄 경제적 여력, 지급 능력이 탄탄하겠죠. 근데 투기자본감사단은 이 넥슨을 세금 포탈로 어마어마한 이 징벌적 조세 부과까지 해서 수십조 원의 이 징수를 해야 한다, 환수해야 한다는 대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금 포탈이 이루어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박정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규제 혁신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 입법 폭주
여당부터 설득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네요.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규제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장난이죠. 규제 혁신이라는 것이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 혁신인데, 이 자본이나 기업들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폐지해버리는 것을 규제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것, 일종의 무정부주의죠. 자본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세계 하나의 단일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 자본의 단일화된 하나의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존재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또 자본은 그 국가 내에서 그 국가의 권력과 경찰력과 뭐 군대나 이런 것에 보호를 받으면서 노동자와 민중을 착착 수탈하고 또 대외적으로 자본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본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제국주 군대 이런 것이 필요한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으로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규제 혁신을 말하면서 규제 완화,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틀 속에 법률이 존재하고 국가라는 틀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규제가 따르는 것이고 또 그 규제를 위반하면 법률을 위반하면 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뭐 입법 폭주, 자본에 불리한 입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 폭주라고 하는 거죠. 입법 폭주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이나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이해가 반영되는, 그러니까 개업적으로 보면 노동 쪽보다는 자본의 이해가 반영되는 쪽으로 법안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그 기업을 처벌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은 다 면제해버리고 제외해버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산재나 사망을 방치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노동자를 살인한,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본래 기업살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노동자를 살인하는 간접 살인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노동자를 살인하는 그런 기업을 처벌하라는 법이 실제 만들어진 과정이나 또 결과를 보면 결국은 노동자 사망을, 살인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그런 곳에 손을 드는 것이죠. 그 여권과 일부 정당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이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상당수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위헌적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를 들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마찬가지죠.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 뭐 노동기준이란 말로 바꿔야 됩니다만 노동기준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법을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고,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그런 명백한 위헌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는 조항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택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분쟁 늘고 전세값이 솟고 상처뿐인 임대차법 6개월. 제가 전월세가 됐던 주택 부동산 문제 나왔을 때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가구당 2주택 이상의 보유, 다주택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소위 말해 소유구조 문제죠. 집이 1가구 1주택만 존재한다면 그건 주택이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사고 팔기 위한 집이죠. 투자, 투기, 뭐 부동산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 구조들을 그대로 둔 채 임대차법을 통한 전월세 문제 해결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가 보유율이 수도권에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월세 대책, 집 없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 대책을 쓰는 것은 역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집을 가지게 하는 투기적 수요를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기적 수요에 맞춘 공급일 뿐이지 진짜 서민들, 전월세를 살고 진짜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법원 급방용 탄핵, 여의원들 내용도 안 보고 도장부터 찍었다. 문화일보는 부당한 법관 탄핵 사실상 거둔 김명수 여정치인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국회 탄핵 수출 발의를 위해서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일 경우에 하는데 단순히 박근혜 정권 시절 양성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그것도 다 법률 위반이죠. 그러나 그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탄핵받은 판사의 경우에도 1심에서 무죄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판사들이 그 판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탄핵 그 사법농단으로 탄핵받아야 할 판사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법적으로 법률 위반한 판사를 탄핵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탄핵 대상이 됐어야죠. 그리고 이 사법농단이란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 무전 유죄, 무전 유죄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리고 무권 유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또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은 이제 뭐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든가 슬그머니 면제가 된다든가 뭐 나중에 엄청난 큰 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사면권에서 사면시켜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탄핵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례로 이번에 이재용의 경우에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뇌물이 85억 원입니다. 그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확실한 법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근데 2년 6개월을 선고했어. 그러면 그 판사는 당연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법률 위반한 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번에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교섭당이 탄핵하려면 이 판사를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뺐죠? 뭐 죄벌을 옹호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탄핵, 정치적 판단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대법원 시절에 사법농단은 탄핵 대상인데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친 문재인 정부 쪽이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판사나 판결은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면 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거기에 현재 친문재인 정부 쪽의 판사들이 다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보복이죠. 아주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잣대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배달노동자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인권이 오른 일부 아파트의 배달노동자 무시 갑질. 뭐 이것은 인간의 존엄, 인권,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죠. 배달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을 통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등한 정말 무시당하지 않는 노동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산에서 소비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이잖아요.
정말 그 과정에서 보면 그 배달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이 음식물이 됐든 뭐 필요한 물품들이 전달되는데 그걸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꼭지를 따는 유통의 마지막 꼭지를 따는 그 노동자를 무시한다? 그것은 그 물건을 받는 사람 자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개선된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확진자 수에만 맞춘 거리 두기 체계 실생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뭐 즉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신문사설 비평이나 논평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획일적인 지침에 좀 더 과학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뭐 군사적 방식이나 통제 방식이나 행정 만능주의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9시 기준이 뭔지 거리도 기자회견 때 9명이 왜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 9명이나 10명 그럼 그 기장 사이에 거리를 넓게 한다는 거 앞뒤 두 줄로 서서 거리를 넓게 하는 이런 어떤 통제가 필요한 것이지 획일적이잖아.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또 실내에 있어서도 밀폐된 곳, 또 넓은 곳, 다 다른 곳이죠. 그래서 9시까지는 누가 뭐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뭐 식당에는 9시까지만 해야 된다. 그럼 9시까지는 코로나가 막 득식을 되고 9시 전에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없고 9시 넘으면 코로나 갑자기 막 그냥 번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